닥쳐. 늙었으면 집에 곱게 처박혀 계시라고. 왜 기어 나와서 물 흐리고 난리야. 뱀 문신을 한 깡패가 박 노인의 폐지 리어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평화롭던 공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노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두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일어나.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깡패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깅하던 한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이어폰을 빼는 순간 깡패들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늘푸른 공원의 오후 햇살이 벤치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인들의 담소가 평화롭게 어우러졌죠. 박 노인이 리어카를 끌며 공원 곳곳에 흩어진 폐지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오늘 날씨가 꼭 꿀 같네요. 일하기 아까울 정도요. 박 노인이 벤치에 앉은 다른 노인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박 영감. 이런 날엔 손주놈들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말들을 들어야지. 우리 손주? 걔는 학원 가느라 해가 중천에 떠도 못 봐. 아주 상전이야, 상전. 노인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로 문신을 드러낸 남자 4명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들어왔어요. 앞장선 남자의 목에는 뱀 문신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이, 기철이 형님. 여기가 거깁니까? 늙은이들 소굴이라는 데가. 뒤따라온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기철이라 불린 남자가 침을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다. 척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냐? 이 양반들 때문에 우리 앞길이 꽉 막혔잖아. 기철이 박 노인의 리어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폐지가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내 밥줄인데. 왜들 이래요? 박 노인이 급하게 달려가 폐지를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철이 박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아, 좀. 할아버지. 이젠 여기서 장사 접으시라니까. 썩 꺼지라고. 좋게 말할 때. 기철의 부하가 공원 의자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맞아. 이런 꼬질꼬질한 데서 폐지나 주우니까 동네 꼴이 이렇지. 싹 밀어버려야 돼.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서워하며 일어섰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는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것뿐인데. 닥쳐. 늙었으면 집에 곱게 처박혀 계시라고. 왜 기어 나와서 물 흐리고 난리야. 기철이 할머니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젊은 엄마들은 무서워하며 아이 손을 잡고 자리를 피했어요. 몇몇 시민들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들 하게. 젊은이들이 왜 이래.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일어나.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잘못이 없어? 아, 이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썩히는 게 잘못이지. 그럼 뭐야? 기철이 리어카를 완전히 넘어뜨렸습니다. 바퀴가 돌아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그때 회색 후드티를 입고 조깅하던 여자가 이어폰을 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지수였어요. 윤지수는 말없이 흩어진 폐지를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아줌마는? 웬 참견이야? 기철이 윤지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똥물 튀기 싫으면 빠지지.
윤지수가 폐지를 주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할아버지 물건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 여자가 지금 돌았나? 우리가 우습게 보여? 기철이 윤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윤지수가 기철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아, 내 손목, 내 손목. 기철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지수가 기철의 손목을 꺾으며 몸의 중심을 이용해 그를 바닥에 매다 꽂았어요. 아, 이 여자가 형님한테. 나머지 3명이 한꺼번에 윤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윤지수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그들의 주먹을 피했어요. 그리고 팔꿈치로 첫 번째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컥! 남자가 숨을 못 쉬며 쓰러졌어요.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윤지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윤지수가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배야. 세 번째 남자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저 여자 사람이 아니잖아. 왜 저렇게 세? 윤지수가 세 번째 남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다신 오지 마. 도망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남자가 급하게 도망쳤어요. 윤지수가 바닥에 쓰러진 기철에게 다가가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공원에 와서 힘없는 노인분들 괴롭히지 마. 기철이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아파 죽겠네. 윤지수가 일어나 박 노인의 리어카를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폐지를 모두 주워 리어카에 담아주었어요. 어르신, 이제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박 노인이 윤지수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지수가 후드를 더 깊게 쓰며 말했어요. 경찰이 오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윤지수는 인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박 노인이 그녀의 뒷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참 대단한 사람이네. 윤지수는 공원 근처의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아 손목을 마사지했어요.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윤지수와 부하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윤지수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사진 속 한 명의 얼굴에는 검은 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지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수가 조깅을 위해 나선 늘푸른 공원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야, 역하게. 이게 다 뭐야? 윤지수가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참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벤치가 뒤집어져 있고 화장실 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큼지막하게 명동개발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공원 관리소 유리창은 모조리 박살나 있었습니다. 어르신, 박노인 어르신, 어디 계세요? 윤지수가 박노인을 찾아 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리어카를 두던 자리에는 새까맣게 탄 철제 틀만 남아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짓을. 윤지수가 탄 리어카에 다가갔습니다. 여기저기 기름 냄새가 진동했죠. 박 노인이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윤지수가 박 노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박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 끝났어. 어젯밤에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놨네. 내 밥줄인데. 대체 누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명동개발. 거기서 온 깡패놈들이지. 어제 그 기철이 패거리들. 걔들 말고 누가 있겠어. 박 노인이 불타버린 리어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동개발이라니요? 그 사람들이 왜요? 그래요. 이 공원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겠다는 회사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여기서 폐지 죽고 앉아 있으니까 땅값이 안 오른다고 그러네. 박 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윤지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신고는 하셨어요? 경찰은 왔었고요. 했지. 했어. 근데 소용없어. 걔들이 와서 뭐라는 줄 알아? 증거가 없대. 눈앞에 이렇게 다 부서졌는데 증거가 없다니. 박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뿐인 줄 알아? 저기 우리 손녀가 하던 매점도. 박 노인이 공원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매점에 폐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애가 질려서 못하겠대. 무서워서. 어젯밤에 그 깡패놈들이 와서 온갖 쌍욕을 하고 협박을 했대. 박 노인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붙잡고 빌었어. 제발 그만해달라고. 우리가 여기서 뭘 그리 잘못했냐고. 살려달라고. 박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긴. 늙은 것들이 여기서 꼴사납게 굴지 말고 냄새나니까 요양원이나 가라고. 그런 막말을. 그런 말을 했어. 윤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올 것 같으세요? 모르지. 근데 이젠 무서워서 여기 못 와. 다들 겁먹어서 아무도 안 나올 거야. 박 노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윤지수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들고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골목이 조용했어요. 갑자기 윤지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거든요. 누구야? 나와. 어둠 속에서 남자 5명이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것은 기철이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 여자야. 어제 나한테 한 짓 기억하지? 네가 감히 날. 기철이 쇠파이프를 들고 윤지수를 노려봤습니다. 오늘은 네가 혼자네. 어쩔 거냐고. 어제처럼 날뛸 수 있을까? 기철의 부하들이 야구 방망이와 쇠막대기를 들고 윤지수를 둘러쌌어요. 윤지수가 편의점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입니다. 비키시죠. 비켜. 아? 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웃기지 마. 기철이 침을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어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윤지수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좁은 골목이라 한 번에 많이 달려들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길 비켜요. 이게 끝까지. 아? 말이 안 통하네.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기철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윤지수가 옆으로 피하며 가로등 기둥 뒤로 숨었어요.
뭐해?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당장 잡아 족쳐.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윤지수가 가로등을 등지고 서서 첫 번째 남자의 야구 방망이를 막았어요. 그리고 그의 손목을 비틀어 방망이를 빼앗았습니다. 아, 내 손목. 두 번째 남자가 쇠막대기로 윤지수의 다리를 노렸지만 윤지수가 점프해서 피했어요. 그리고 뺏은 야구 방망이로 그의 어깨를 가격했습니다. 어깨. 하지만 세 번째 남자의 쇠파이프가 윤지수의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윽. 윤지수가 고통으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좋아. 쳤어. 잘한다. 이제 끝장이야. 저 여자. 기철이 기뻐하며 윤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윤지수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기철의 머리를 가격했어요. 커? 또 머리를. 기철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양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차 4대가 골목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거기서 경찰이다. 꼼짝 마. 손들어.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며 윤지수에게 총을 겨눴어요. 윤지수가 야구 방망이를 떨어뜨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저는 피해자. 시끄럽고. 말하지 마. 당장 무릎 꿇어. 엎드려. 경찰이 윤지수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어요. 윤지수가 경찰들의 가슴을 자세히 봤습니다. 명동개발 후원 지역 자율방범대라는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명동개발. 이상한데. 윤지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폭들이 쓰러진 지 1분도 안 돼서 경찰이 왔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현장을 지휘하던 김 반장이 쓰러진 기철을 살펴보더니 윤지수를 노려봤습니다. 뭐해? 이 여자 당장 수갑 채워. 흉기 들고 사람을 이렇게 패놨는데. 이거 나요. 저는 정당방위였어요. 저 사람들이 먼저 공격했다고요. 윤지수가 손을 든 채로 말했습니다. 김 반장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당방위? 아? 깡패들 쇠파이프로 머리통 깨부수고 그게 정당방위라고?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 저들이 먼저 흉기를 들고 저를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윤지수가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김 반장이 수갑을 윤지수의 손목에 거칠게 채우며 말했어요. 시끄럽고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니까 변호사나 부르셔. 저는 전직 707 특임대대 중령 윤지수입니다. 당장 신분 확인 똑바로 하세요. 윤지수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김 반장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어쭈. 707? 특임대대? 아이고 무서워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아줌마. 제 주머니에 군번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김 반장이 윤지수의 주머니를 뒤져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더니 씩 웃었어요. 어머나. 진짜네. 707 특임대대 윤지수 중령? 이야, 대단하신 분이 어쩌다 이런 데서 뒹굴고 계실까. 확인했으면 당장. 김 반장이 갑자기 군번줄을 하수구에 던져버렸습니다. 아, 당신 지금 뭐하는? 윤지수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높으신 분이 할 일이 없어서 깡패 노릇이나 하고 다녀. 싹 다 끌고 가. 김 반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지수가 김 반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일부러 무시한다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일부러 이러는 거지. 명동개발이랑 한패구나. 뭐라는 거야, 지금. 시끄럽고, 어서 타기나 해. 김 반장이 다른 경찰들에게 손짓하며 말했어요. 얘 끌고 가. 사흘 후 윤지수는 차갑고 좁은 유치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간수가 신문을 던져주며 말했어요. 아이고, 윤지수 씨, TV에 나올 뻔했네. 신문 일면을 아주 대문짝만하게 장식하셨어. 신문 일면에 윤지수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정신병력 보유 전직 여군, 흉기로 시민 무차별 폭행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윤지수가 신문을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뭐, 정신병력? 무차별 폭행? 이건 다 거짓말이야. 누가 이딴 기사를. 기사에는 윤지수가 정신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평소에도 폭력적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시간 박 노인이 집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늘푸른 공원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병력이 있는 전직 여군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노인이 TV를 끄려던 순간 문종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명동개발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박 노인이 문을 열자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무슨 일로? 난 당신들하고 할 말 없소. 박 노인 어르신 맞으시죠? 저희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협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인데. 왜 자꾸 이래요? 조용히 살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더더욱 저희 말을 잘 들으셔야죠. 남자가 박 노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곧 경찰서 가신다면서요. 증인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좀 궁금해서요. 나는 본대로, 사실대로 말할 거요. 사실? 어르신이 본 사실이 뭡니까? 우리 기철이가 맞은 건 사실이고, 저 여자가 팬 것도 사실이지. 그게 사실 아닙니까? 남자가 박 노인을 압박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만 보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쪽이 먼저. 그 아가씨는 날 도와주려고. 어르신. 손녀딸이 아주 예쁘던데. 대학생이라면서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밤길이 얼마나 무서운데. 남자의 말에 박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당신, 지금 내 손녀를, 감히. 그럼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하실 건지. 이제 아시겠죠? 늙은이 고집 부리다가 애 앞길 망치면 안 되잖아요. 알겠소. 알겠으니까. 그저 아무것도 못 봤다고 그렇게 말하겠소?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틀 뒤 법정에서 윤지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피고인 윤지수, 특수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김 반장이 증인석에 서서 말했습니다. 예, 똑똑히 봤습니다. 피고인 윤지수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판사님, 저건 위증입니다. 윤지수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숙하세요. 피고인. 증거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하지만 영상은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수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먼저 공격하는 장면만 나왔어요. 이건 조작된 겁니다. 앞부분이 잘려 있어요. 저들이 먼저 쇠 파이프를 들고 저를 위협하는 장면이 빠졌습니다. 윤지수가 항변했습니다. 명동개발 측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판사님,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본 영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기록을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의료 기록을 제출했어요. 피고인은 군복무 시절 작전 실패로 부하를 잃은 충격으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 따르면 충동 조절 장애와 폭력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윤지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하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법정 뒷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이에 있습니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조작되었습니다. 여기 진짜 증거가 있습니다. 정복을 입은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윤지수도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법정을 소란스럽게 하는 겁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태호 형사입니다. 남자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지수가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태호? 태호야. 윤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태호가 판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와 USB가 들려 있었어요. 판사님, 이 재판 잠시 멈춰 주십시오. 긴급히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광역수사대? 지금 이 단순 폭행 사건에 광수대가 왜 개입하는 겁니까? 단순 폭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뒤에는 거대한 조직이 얽혀 있습니다. 강태호가 USB를 판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동개발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정식 절차도 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김 반장이 어떤 남자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뭐야? 저게 왜 저기서 나와? 김 반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강태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김 반장이 명동개발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장면입니다. 지난달에 촬영된 겁니다. 이어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707 출신 여자 하나 처리했습니다. 김 반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수를 완전히 묻어버리라고 했잖아. 증거도 조작하고 증인도 입막음했으니 이제 끝이야.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윤지수가 놀란 눈으로 강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통화 내용입니다. 강태호가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 노인한테는 협박 제대로 했지? 손녀 건드린다고 하니까 바로 입 다물더라. 그럼요. 이제 윤지수 편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판사가 놀라며 김 반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반장,
이게 다 사실입니까? 아, 아닙니다. 판사님, 저건 조작입니다. 저 자식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조작이라고요. 강태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김 반장의 통장 내역입니다. 지난 6개월간 명동개발로부터 총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반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명동개발 측 변호사도 당황했어요. 이럴 수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방해하다니. 그리고 이건 원본 CCTV 영상입니다. 강태호가 세 번째 USB를 제출했어요. 편집되지 않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기철 일당이 먼저 무기를 들고 윤지수를 공격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완전한 정당방위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반격한 겁니다. 강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군요. 피고인 윤지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김 반장은 뇌물수수 및 증거조작, 위증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법정 경비원들이 김 반장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이거 나. 이거 못 나? 다 함정이야. 억울하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김 반장이 소리치며 끌려나갔습니다. 1시간 후 윤지수가 유치장에서 나왔습니다. 강태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강태호, 네가 어떻게... 정말 네가 맞구나. 윤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중령님,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 일단 무사히 나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강태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해. 우리 둘 다 군복 벗은 지 오래잖아. 그냥 지수 누나라고 해. 네. 지수 누나. 강태호가 밝게 웃었어요. 두 사람이 근처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설명해봐. 어떻게 알고 날 찾았어? 김 반장 저놈하고는 어떻게 엮인 거고? 윤지수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저는 몇 달 전부터 명동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부정부패 전담팀이거든요. 강태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김 반장 통화를 감청하게 됐는데 707 출신 여자를 엮어서 처리했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설마 했는데 제 상사셨던 분이 그 윤지수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세상에, 저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함정에 빠져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윤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야, 그만해. 그때 일은 내가 너한테 평생 미안해. 내 판단 미스였어. 너만 아니었으면. 그런 말씀 마십시오. 강태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누나는 절 구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절 살리신 겁니다. 목숨을 비쳤어요. 하지만 넌 다리 때문에. 결국 전역해야 했잖아. 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형사가 됐잖아요. 그때 누나가 보여주신 그 정의감. 그거 하나 보고 이 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강태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너는 그렇게 사는데 나는 여태 무력감에 빠져서 폐인처럼 숨어만 살았어. 부끄럽다. 아닙니다. 이제라도 함께 싸우면 됩니다. 명동개발, 그 뒤에
곽 회장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놈이 진짜 몸통입니다. 강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 윗선까지 다 잡고 있어요. 김 반장 그 인간은 그냥 꼴이었던 거죠. 경찰 윗선까지 다 잡고 있다며.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정식으로는 안 되잖아. 윤지수가 물었어요. 곽 회장의 돈줄을 끊어야 합니다. 최상무라는 자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 있어요. 강태호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재벌 2세, 3세들만 드나드는 VVIP 도박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검은 돈이 곽 회장 뒷돈 창구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 도박장을 치자고.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힘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층부에 곽 회장 끈앞풀이 심어져 있어요.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 신분 다 떼고 비공식적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야. 윤지수가 강태호의 눈을 바라봤어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태호야. 나 숨어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더는 도망 안 쳐. 맞서 싸울 거야. 윤지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호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어요. 도박장은 강남 오피스텔 최상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출입이 까다롭고 경비가 아주 삼엄해요. 언제 칠 거야? 날짜는 이번 주말이 좋겠습니다. VVIP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물 좋은 시간이거든요. 강태호가 펜으로 지도에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문에서 요란하게 깽판 칠게요. 경비들 시선 다 저한테 쏠리게. 그 틈에 누나는 뒤쪽 환기구 루트로 침투해서 VVIP 룸 장부랑 현금을 확보해 주세요. 좋아. 딱 알겠어. 오랜만에 피가 도네. 제대로 된 작전이잖아. 윤지수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누나. 근데 정말 괜찮겠어요?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놈들인데. 강태호. 너 나 못 믿어? 나 707 윤중령이야. 이 정도는 그냥 몸풀기지. 식은 죽 먹기라고. 윤지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번 터뜨려 보죠. 강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곽 회장인지 뭔지, 우리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윤지수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강태호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펼치며 윤지수에게 설명했습니다. 누나, 이거 봐. 내가 뭘 구해왔는지. 도박장 설계도 원본이야. 세상에.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위험하게. 에이, 다 방법이 있지. 아는 공무원 하나 꽉 잡았거든. 목숨 걸고 빼돌린 거야. 강태호가 설계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최상층이 VVIP 룸이고 곽 회장 검은 돈이 모이는 금고가 바로 여기 있어. 경비가 꽤 빡빡하네. 1층 로비 2, 엘리베이터 2, 최상층 셋. 총 7명. 윤지수가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맞아. 거기다 최상무 그 인간은 그림자처럼 경호원 둘을 꼭 붙이고 다녀. 강태호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오늘 밤 10시. VVIP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돈다발이 날아다니는 시간이야. 좋아.
계획대로 하자. 윤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9시 50분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강태호가 후배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윗선에서 알면 우리 다 옷 벗어야 할지도 몰라요. 후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린 정식 영장 들고 가는 거야. 저 썩은 놈들 싹 다 밀어버리려면 이 정도 각오는 해야지. 간다. 강태호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강태호가 신호를 주자 4명이 일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꼼짝 마.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이야. 다 비켜. 강태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층 로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경비원들이 급하게 위층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윤지수가 건물 옆쪽 환풍구로 조용히 침입했습니다. 환풍구를 따라 기어 올라가며 최상층을 향했어요. 시끄러워지는군. 여기가 맞네. 윤지수가 환풍구 격자를 살짝 열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한 도박장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기 있군. 최상무. 윤지수가 정장 입은 중년 남자를 확인했습니다. 최상무가 부하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뭐? 경찰. 1층이 뚫렸다고. 이 병신 같은 놈들이 문도 하나 제대로 못 지켜. 예, 형님. 1층에서 수색영장을 들고. 강태호 형사입니다. 이런 젠장. 당장 금고 열어. 장부 챙겨서 뒤로 빠져나가야 돼. 빨리. 최상무가 급하게 금고를 열며 서류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지수가 환풍구를 박차고 뛰어내렸어요. 누구야? 저 여자. 경호원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윤지수가 연막탄을 바닥에 던졌어요. 커? 이게 뭐야? 젠장. 눈을 못 뜨겠네.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당장 저 여자 잡아. 뭐 하는 거야? 최상무가 소리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윤지수가 연기 속에서 첫 번째 경호원의 목을 조른 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이 윤지수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윤지수가 그의 팔을 잡고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아! 세 번째 경호원이 뒤에서 윤지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윤지수가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다 끝났어. 최상무. 연기가 거치자 최상무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누구야?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곽 회장님이 가만 안 둬. 최상무가 벽에 기대며 떨고 있었습니다. 곽 회장? 그 사람도 곧 만나게 되겠지. 손목이나 내놔. 윤지수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곽 회장님 사람이야. 너희 다 죽었어. 시끄럽고. 곽 회장 얘기는 서해 가서 실컷 해. 자, 갑시다. 윤지수가 최상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그때 1층에서는 강태호와 부패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내 관할이야? 당장 안 빠져. 부패 경찰 한 명이 소리쳤어요. 선배님, 이건 정당한 영장 집행입니다. 비켜주시죠. 떳떳하시면 못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태호가 영장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야. 네가 이 구역 맡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놈 당장 끌어내. 법적으로 문제없는 수사입니다. 강태호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저 소리. 모든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봤어요. 윤지수가 최상무를 등에 업고 로프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태호야. 받아. 장부 여기 다 있어. 윤지수가 1층 로비에 착지하며 강태호를 불렀습니다. 누나. 해냈구나. 정말 대단해. 강태호가 달려와 가방을 받았어요. 이게 장부들이야. 최상무도 잡았어. 정말 대단해요. 누나. 강태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패 경찰들이 당황해하며 서로 눈치를 봤어요. 저거 뭐야? 기자들이 왜 와? 누가 불렀어? 일단 윗선에 연락해봐.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태호가 미리 부른 언론사 기자들이 들이닥쳤거든요. 여기 좀 보십시오, 기자님들. 이게 바로 명동개발이 불법 도박으로 모은 비자금 장부입니다. 곽 회장의 검은 돈입니다. 강태호가 기자들 앞에서 가방을 열어 보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늘푸른 공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벤치들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공원 관리소도 말끔히 수리되었어요. 박 노인이 새 리어카를 끌고 윤지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아이고, 윤지수 씨.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박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윤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아니지. 은인을 배신했는데 내가 겁이 많아서 늙은이가 못났어요. 손녀딸이 눈에 밟혀서 그만. 박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르신, 고개 드세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윤지수가 박 노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늙은이들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박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덕분에 이제 발 뻗고 잠도 자고 이렇게 공원에도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맞아요. 다 윤지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노인들이 입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 노인이 보온병에서 유자차를 따라 윤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지만 우리 손녀가 직접 담근 거야. 한잔해요. 윤지수가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따뜻하고 달아요. 허허. 입에 맞는다니 다행이네. 이제 여기는 우리 공원이니까 매일 와요. 내가 매일 타줄게. 박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지수가 공원 벤치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켰다. 윤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윤지수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곽 회장이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도박장에서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윤지수가 연막탄을 터뜨리고 경호원들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아주 재미있는 물건이 굴러 들어왔네. 곽 회장이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저 회장님, 그럼 최상무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망설여? 당연히 버려야지. 밥값도 못하는 놈 데리고 뭐해? 곽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김 반장 그놈이랑 엮인 경찰들은 전부 싹 다 잘라. 꼬리만 길어지면 골치 아파. 이젠 판을 새로 짜야지. 곽 회장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이거 완전 물건이네. 707 중령 출신이라. 어쩐지 707은 어떻게 단번에 아셨습니까? 딱 보면 몰라. 저 군더더기 없는 몸놀림. 저건 훈련으로 만들어진 짐승이야. 연막탄 쓰는 솜씨나 근접 전투 기술. 저 로프 타는 것 좀 봐. 저게 민간인 솜씨로 보여. 곽 회장이 영상을 일시정지시키며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상사. 그 친구 불러. 짐승을 잡으려면 더 사나운 짐승이 필요하지 않겠어. 곽 회장이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곽 회장의 펜트하우스 거실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걸음걸이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조상사입니다.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앉아. 곽 회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조상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골치 아픈 여자 하나가 생겼어. 707 특임대대 출신이라더군. 좀 치워줘야겠어. 707 말입니까? 뼈 아픈 상대군요. 만만치 않겠습니다. 조상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를 불렀지. 자네 팀이 UDT, SOU 날고 긴다는 놈들만 모인 거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가격은 좀 다르게 책정해야겠습니다. 그런 건 걱정 마.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 흔적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곽 회장이 수표를 건네며 말했어요. 같은 시간 강태호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강태호입니다. 강태호 형사. 맞습니까? 곽 회장 잡고 싶죠? 내가 곽 회장 비자금 장부 원본.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당신 누군데? 내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곽 회장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증거. 그게 중요한 거지. 강태호가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나면 됩니까? 성수동 폐공장 3번 구역. 오늘 밤 10시입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오셔야 합니다. 혼자 오라고요? 지금 장난합니까? 그쪽을 뭘 믿고 당신 동료들 믿을 수 있어요? 곽 회장 끈앞풀이 어디까지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싫으면 마시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태호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고민했어요. 젠장, 이거 100% 함정이잖아. 하지만 곽 회장을 완전히 잡을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밤 10시 성수동 폐공장 앞에 강태호가 혼자 나타났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계십니까? 장부 가지러 왔습니다. 강태호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뒤로 다른 남자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아, 역시 함정이었군. 강태호가 권총에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움직이지 마. 얌전히 손들지. 이마에 레이저 포인트 보일 텐데. 조상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야? 곽 회장이 보냈나? 그런 건 알 거 없고 넌 그냥 우리랑 얌전히 가주면 돼. 조상사의 부하들이 강태호를 둘러쌌어요. 강태호가 조상사에게 달려들었지만 조상사는 그의 공격을 쉽게 막아냈습니다. 어깨 힘 빼. 광수대 형사라더니 폼은 제법이네. 근데 아직 멀었어. 조상사가 강태호의 복부를 가격했어요. 강태호가 고통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쓸데없이 저항하지 마. 피곤해지니까. 얌전히 끌려와. 다른 부하들이 강태호를 붙잡고 끌고 갔어요. 다음 날 오후 윤지수가 공원에서 노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가 왜 이렇게 와? 모르는 번호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지수 씨, 맞으시죠? 전 707 중령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죠? 내 신분을 어떻게... 곽 회장입니다. 내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윤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무슨 용건입니까? 성격이 급하시네. 만나서 얘기해야죠. 그 전에 내가 작은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윤지수가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강태호가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이었어요. 태호야. 강태호. 이게 무슨... 윤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때? 선물이 마음에 드나? 쯧쯧. 또 부하 잃는 꼴. 보고 싶진 않지 않아요. 응. 중령님. 곽 회장의 목소리에 아기가 담겨 있었어요. 개자식? 뭘 원하는 거야? 당장 말해. 간단합니다. 오늘 밤 12시 늘 푸른 공원. 거기가 당신 나와 발이라며. 거기서 보지. 혼자 와. 지금 혼자 오라는 거야. 그래. 경찰 끈앞풀이라도 한 마리 보이면 그땐 강태호 눈 감는 날이야.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지수가 사진을 다시 봤어요. 강태호의 상처투성이 얼굴이 과거 전쟁터에서 잃었던 부하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안 돼. 강태호까지. 또 내 사람을 잃을 수는 없어. 윤지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니야. 잠깐. 이건 함정이야. 내 감정을 건드리는 심리전이라고.
곽 회장이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내 과거를, 내가 부하를 잃고 PTSD 때문에 전역했다는 걸. 곽 회장 그놈이 정확히 알고 있어. 윤지수가 곽 회장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날 흥분시켜서 덫에 걸리게 하겠다? 어림없지. 윤지수가 집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었어요. 맨 뒤쪽에 검은색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택티컬 기어들이 나타났어요. 방탄조끼, 야간 투시경, 각종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진짜 전쟁을 치러주지. 윤지수가 장비를 하나씩 챙기며 말했습니다. 곽 회장, 네가 쑤신 벌집이 707 특임대대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윤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번엔 과거의 트라우마에 휘둘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강태호를 반드시 구해내고 곽 회장을 완전히 끝낼 작정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밤 11시 50분, 윤지수가 늘푸른 공원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디 보자. 강태호가 훈련소에서 받은 그 인식표. 아직 작동하겠지. 윤지수가 특수 앱을 실행했습니다. 707 특임대대 인식표에는 비상용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거든요. 잡혔다. 15km. 인천항 쪽이네. 날 공원으로 불렀겠다.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곽 회장? 공원에서 나 기다리느라 목 빠지겠네. 이런 뻔한 함정에 속을 줄 알고. 윤지수가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30분 후 인천항 한적한 부두에 윤지수가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폐유조선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저기구나. 태호가 저 안에. 윤지수가 쌍안경으로 선박을 관찰했습니다. 갑판에 경비하는 남자들이 보였어요. 정문은 안 돼. 경비가 너무 많아. 쥐새끼처럼 들어가야지. 윤지수가 선박 아래쪽 하수구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윤지수가 잠수복을 입고 조용히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수구를 통해 선박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선박 내부는 미로 같았어요. 좁은 복도와 계단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워. 1층에 둘, 2층에 하나. 발소리 다 들린다. 윤지수가 발소리를 듣고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첫 번째 경비원이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수가 뒤에서 조용히 접근했어요. 뭐야? 경비원이 뒤를 돌아보려던 순간 윤지수가 그의 목을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경비원은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 춤대. 재수없게 왜 오늘 당직이야? 경비원이 중얼거리고 있을 때 윤지수가 그의 뒤로 다가갔어요. 그래. 푹 자라. 윤지수가 경비원의 목을 조르자 그가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좋아. 이제 관제실. 윤지수가 선박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움직였어요. 관제실 앞에 마지막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넌 뭐야? 경비원이 윤지수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윤지수가 벽을 차고 뛰어올라 그의 머리를 무릎으로 가격했습니다. 으악! 경비원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관제실 문을 열고 들어간 윤지수가
각종 스위치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불부터 꺼야지. 윤지수가 메인 전원을 차단했어요. 선박 전체가 순식간에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없게 만들어줘야지. 경보음이 선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갑판에서 곽 회장이 강태호를 의자에 묶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 여자가 겁먹었나? 왜 안 와? 슬슬 미끼가 상하는데 곽 회장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선박이 정전되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불은 왜 꺼져? 곽 회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조상사. 뭐 하는 거야? 조상사.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 공원이 아니라 여기로. 젠장. 곽 회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권총을 꺼냈어요. 엔진실에서 조상사가 손전등을 들고 윤지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윤지수. 쥐새끼처럼 숨어 있지 말고 나와. 나야. 조상사. 조상사가 소리쳤어요. 찾아봐야지. 조상사. 윤지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아? 진짜 너였구나. 꼴 좋다. 707 수석. 윤지수. 여전히 잘난 척하긴. 조상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조상사. 네가 왜 곽 회장 밑에 있어? 왜? 너 때문에. 훈련소에서 너만 없었으면 내가 1등이었어. 내가. 조상사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겨우 그런 이유로 사람을 해치고 다니는 거야. 돈이 되잖아. 너처럼 정의감 타령해봐야 남는 건 훈장이 아니라 빚뿐이야. 멍청한 년. 조상사가 윤지수에게 달려들었어요. 좁은 복도에서 두 사람의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상사가 오른쪽 주먹을 날렸지만 윤지수가 막았어요. 윤지수가 반격으로 무릎을 올렸지만 조상사가 피했습니다. 이거 봐라. 실력이 안 죽었네. 훈련소 1등답다. 조상사가 윤지수의 어깨를 잡고 던지려 했어요. 하지만 윤지수가 그의 팔을 비틀어 역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조상사가 바닥에 떨어지며 신음했어요. 또 그 꼴 나겠네. 그때처럼 내 부하 죽는 꼴. 강태호도 곧 저 세상 갈 텐데. 기분이 어때? 조상사가 윤지수를 도발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예전의 나였다면 내 말에 넘어갔겠지. 윤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 전우는 내가 지킨다. 윤지수가 조상사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조상사가 고통으로 쓰러졌어요. 끝내자. 조상사. 윤지수가 조상사에게 수갑을 채우고 선장실로 향했습니다. 선장실 문 앞에서 윤지수가 폭발물을 설치했어요. 3, 2, 1. 문이 폭발하며 날아갔습니다. 곽 회장이 강태호를 방패 삼아 숨어 있었어요. 왔구나. 윤지수. 감히 날 속여. 한 발짝만 더 와봐. 이놈 목이 날아갈 줄 알아. 곽 회장이 강태호의 목에 총을 대며 소리쳤습니다. 진정해. 곽 회장? 네가 원하는 건 나잖아. 그 사람 놔줘. 윤지수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그래. 바로 너야. 내년이 감히 내 금쪽 같은 사업을 망쳤어. 이제 여기서 죽어줘야겠다.
곽 회장이 윤지수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윤지수가 테이저건을 번개처럼 뽑아 곽 회장의 어깨를 맞췄어요. 으아! 곽 회장이 전기 충격으로 강태호를 놓쳤습니다. 윤지수가 재빠르게 달려가 강태호의 밧줄을 풀었어요. 태호야, 정신 차려. 괜찮아. 강태호. 누나. 역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늦으셨네요. 강태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러. 넌 꼭 쓸데없는 소리만 해. 내가 널 두고 갈 것 같았어. 윤지수가 강태호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곽 회장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윤지수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곽 회장? 이제 다 끝났어. 새벽 6시 부두에 검은색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특임 검사와 수사관들이 선박으로 올라왔어요. 강태호 형사님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임 검사가 윤지수에게 설명했어요. 곽 회장과 해결사들을 모두 체포하겠습니다. 곽 회장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윤지수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곽 회장?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뭐야? 이 여자가 끝까지. 곽 회장이 화가 나서 물었어요.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넌 그냥 공원 늙은이들을 괴롭힌 게 아니야. 내 전우를, 내 사람을 건드렸어. 윤지수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곽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내 과거를 들먹이면서 강태호 목숨으로 협박한 거. 그게 내 마지막 실수였다고. 곽 회장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윤지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강태호가 응급차에 실려가면서 윤지수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누나, 고맙습니다. 정말, 됐어. 푹 쉬기나 해. 태호야. 윤지수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전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곽 회장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명동개발 곽 회장, 조직적 부패 혐의로 구속. 경찰 고위직과 정치인까지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 윤지수가 TV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돌렸어요. 곽 회장과 연루된 김 시장도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 부청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는데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윤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지수 씨. 저는 국방부 인사과 박대령입니다. 네. 박대령님. 무슨 일이시죠? 이번 사건에서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히 707 특임대대 교관직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박대령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중령 계급으로 명예롭게 복귀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윤지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사양이라니요. 이런 좋은 기회를,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있어야 할 곳이 군대가 아니라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수가 창밖으로 늘푸른 공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음 날 윤지수가 이사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정리됐네. 어디로 가야 할까? 윤지수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려던 순간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윤지수 선생님, 가지 마세요.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지수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박 노인과 다른 어르신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에는 우리의 영웅 윤지수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지수가 급하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어르신, 아이들아, 이게 다 뭐예요? 아침부터. 아이고, 윤지수 씨. 우리가 다 들었어요. 이사 가신다면서요?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나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얼마나 서운한데. 박 노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싫어요. 한 아이가 윤지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하질 못했어. 윤지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세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은 우리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맞아요. 윤지수 씨, 제발 우리 동네에 계속 계셔주세요. 윤지수 씨가 있어야 우리가 마음 편히 발 뻗고 자요. 박 노인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기서 할 일이 없는데 언제까지고 짐이 될 순 없죠. 아니, 왜 일이 없어요? 마침 시청에서 공원 관리인을 구한대요. 늘 푸른 안전 지킴이라고. 딱 윤지수 씨 자리 아니에요. 박 노인이 제안했어요. 윤지수가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놀고 있는 아이들과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르신. 1년 후 늘 푸른 공원 입구에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늘 푸른 안전지킴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오늘도 호신술 가르쳐 주세요. 초등학생 5명이 윤지수를 둘러쌌습니다. 자자, 오늘은 뭘 배울 차례지? 다들 준비됐어. 윤지수가 아이들과 함께 공원 한쪽 운동 공간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했지. 알아요.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하고 도망가요.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똑똑하네. 그게 제일 중요해.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야. 윤지수가 아이들에게 기본 동작을 가르쳐 줬어요. 우와. 선생님은 진짜 강해요. 나쁜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죠. 한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강한 건 누구를 혼내주려고 강한 게 아니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강해지는 거야. 윤지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후 3시 강태호가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깁스를 푼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조금 절뚝거렸어요. 누나, 저 왔어요. 인기 많으시네요. 아주 동네 스타 다 됐어요. 태호야. 다리는 좀 어때? 아직 절뚝거리는데. 아유, 이 정도는 튼튼하죠.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축구해도 된대요. 강태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순찰같이 도실래요. 저랑. 좋지. 오랜만에 우리 콤비가 걸어볼까? 두 사람이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누나. 근데 여기서 지내는 거 어때요?
솔직히 후회 안 해요. 그 좋은 자리 다 마다하고 강태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후회? 전혀. 여기가 딱 내 자리인 것 같아. 마음이 편해. 윤지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애들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어르신들이 매일 커피 타주시는 것도 좋고, 정말 다행이에요. 누나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좋아요. 강태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태호 너는 장가 안 가. 맨날 나만 졸졸 따라다닐 거야. 좋은 사람 없어? 아, 누나는 무슨 그런 말씀을. 누나가 먼저 가셔야죠. 강태호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대답했어요. 나는 됐어. 지금이 딱 좋아. 혼자 사는 게 편해. 윤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원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아, 뭐야. 할아버지. 여기서 냄새 피우지 말고 좀 꺼져요. 20대 청년 3명이 박 노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니, 젊은이들. 우린 그냥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왜 그러나? 박 노인이 무서워하며 말했어요. 시끄럽고, 여긴 우리가 운동하는 데라고. 늙은이들 냄새나니까 집에나 가시라고. 청년 중 하나가 박 노인을 밀쳤습니다. 윤지수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잠깐.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뭐야? 이 아줌마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청년이 윤지수를 째려봤습니다. 이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요. 어르신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관리인. 잘 됐네. 저 늙은이들 좀 치워줘요. 꼴 보기 싫어서 운동 못하겠네. 청년이 무례하게 말했어요. 윤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공원은 아이, 어른, 노인. 누구나 다 같이 쓰는 곳이야. 당신들 전용 운동장 아니라고. 뭐? 이 아줌마가 돌았나? 지금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청년이 윤지수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윤지수가 그의 손목을 잡고 살짝 비틀었어요. 아야야. 아. 팔. 팔 부러져요. 아줌마. 아니. 누님. 다음부터는 어르신들께 예의 좀 지켜. 알았어. 여긴 너희 놀이터가 아니야. 윤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급하게 도망쳤어요. 강태호가 다가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우리 누나. 녹슬지 않았네요. 번개 같은 참교육.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윤지수가 박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윤지수 씨, 정말 고마워. 당신이 우리 동네에 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히 살아요. 우리 복이야. 복? 박 노인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오후 5시 윤지수가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보온병을 들고 다가왔어요. 윤지수 씨, 날도 추운데 믹스커피 한 잔 해요. 아, 고맙습니다. 어르신. 윤지수가 따뜻한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아, 정말 맛있네요.
이 맛에 일하죠. 허허, 매일 가져다 줄게. 우리 동네 영웅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박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지수가 공원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평범한 일상. 이게 제일 소중한 거였는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윤지수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서쪽 하늘에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윤지수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윤지수는 그 누구보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